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470조가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결국 자동 부의됐는데요. 깜깜이 심사 그리고 밀실 심사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행위 사건으로 청와대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예산안 먼저 살펴보시죠.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은 소소위에서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깜깜이, 밀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시 국회의 고질적인 병이 또 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하면은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좀 법을 지키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지금 12월 2일 처리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12월 3일 날 하자. 또 야권에서는 12월 7일 날 하자지만 어쨌든 법정 시한안 처리 예산 시한은 이제 넘어버렸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470조가 넘는 슈퍼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철저한 그런 예산 심사가 필요한데 지금 국정조사권 문제로 국회를 야권이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수 결선 4조 원 문제로 또 예산 소위도 사실상 제 기능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졸속 심사, 또 날림 심사, 깜깜이 심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제 전통이 생긴 거죠. 대한민국 예산은 무조건 예결위가 있고 소소위에서 한다. 이런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참 불명예스럽죠. 이게 법정 시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쟁에 대한 첨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했었고 결국 12월 2일이라는 법정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인데 이제 결국 이제 소소위로 넘어가는 것은 좀 예민한 부분들이 이미 벌써 넘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청년 인턴 예산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아마 소소위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소위가 그렇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죠. 법적 권한도 없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하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속기록도 못 한다라는 것이고 소위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밀실의 예산이라는 부분 글자 그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국민들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졸속심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법적인 처리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결특위죠. 예결특위인데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으니까 권리가 없어진 겁니다.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같은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부 원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봐야 되겠죠. 정부 원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소소위가 안건을 절충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수정 예산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정 예산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국회 부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의를 해서 만약에 소소위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정부안은 자동으로 이제 폐기되는 그런 형태의 절차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소소위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간사 몇 분들을 한 4-5명 지금 안에서 지금 한 4명 정도 계신데 예결위원장이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소위에서는 서로 얘기 안 돼서 보류로 넘긴 게 굳이 소소위 가서 공개가 안 되는 데선 합의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글쎄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나오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산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면은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속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소소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속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산안의 심사가 타당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서 진행될 소지가 매우 높다. 이거 하나 하시면 나 이거 하나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 지역구 챙겨주고 내 지역구 예산 챙겨주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봐보면은 특정 실세들 그러니까 실세하면은 이제 당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 그리고 또 예결위 간사
또 예결위 위원 이런 분들의 지역구 예산, 특히 이제 SOC 예산이 대폭 배정이 되는 예. 네,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소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2+2+2 해가지고 예. 예결위 간사 그리고 정책의장이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안 되면은 소소소이라는 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소소소이는 뭐냐 그러면 원내대표들이 예. 막판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예산안이 제대로 되겠느냐. 실제로 최근에 송원석 의원이 예. 한 가정 돌봄 예산 가지고 물의를 빚었지 않습니까? 61억인데 전액 삭감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분 지역구 예산은 도로로 수백억이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정치 똑바로 해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자동 부의가 됐지만은 이런 문제가 또 고쳐지지 않거든요. 이런 이제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은 정부 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없는 기관 하면 이제 국회 꼴찌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걸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속이냐, 돈이 사람을 속이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예결특위에서 지금 진행된 그런 상황은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감액 예산, 예산에 대한 감액은 거의 다 이제 결정이 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은 것은 정액 예산에 대한 심사거든요. 이 정액 예산에 대한 심사는 상당히 좀 많이 시일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에 타당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예산의 배치에 대한 합당성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과연 이제 소소이라는 부분들이 정액 예산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이제 쪽지 예산에 들어갈까? 요즘 뭐 카톡 예산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되고 난 다음에 쪽지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좀 투명성이 있긴 한데 이미 그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상임위 예비심사 때 그때 감액을 4천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정액을 4조 원 했습니다. 4조 원 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예결특위라든가 또 소소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쪽지 예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의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상임위 때 4조 원이 정액이 됐다는 것은 그때 이미 쪽지 예산, 즉 카톡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소위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과연 합의가 될까에 대한 문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 정액 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심사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예산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정치개혁 특위라든가 연결시켜서 정치 현안 문제들이 많이 그 대두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병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원만의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곤란하고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발 좀 예산안 좀 꼼꼼히 살피셔서 소소에 가서도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제일 기사 많이 나오는 건 청와대 공직기강 뭐 해이하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감찰반원 교체에 대해서는 뭐 굳이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날이 갈수록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뭐 사건을 알아보러 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피의자하고 또 아는 사이에 골프에 지금은 또 추가된 사람들도 더 있고 이 상황 어떻게 좀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청와대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최근에 아신 것처럼 청와대 의전을 총괄하는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면직시켰지 않습니까? 의원 사직이 아니로. 그래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좀 우리 스스로 좀 다잡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특별감찰반 검찰 소속이에요. 김모 수사관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과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꼬치꼬치 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만 이런 게 아니고 또 그 건설업자를 통해서 감찰반 동료 한 뭐 다해서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그리고 뭐 술 접대 이런 향응이 있었다라는 이제 의혹까지 불거지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얘기해서 지금 전원을 원대 복귀시키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처리 과정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뒷북 처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당초 이 사건을 인지한 게 11월 초였는데 3주 정도 됐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대 복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징계를 안 하고 원대 복귀 시켰고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전원 원대 복귀라는 그런 이제 처방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에 놔두면은 청와대가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히려 경찰, 검찰에 원대 복귀 시켜서 거기에 또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말기직 현상에서 나타나는 건데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감찰반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그런 특별감찰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직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조국 수석이나 민정을 담당하고 있는 백운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별조사, 그러니까 조사,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정부 쪽에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반은 전통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시진트와 휴민트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특별감찰반이나 특별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시진트, 즉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휴민트, 즉 사람과 사람, 대면 관계로 정보를 획득하고 거기에서 인지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감찰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인지와 제보로 통해서 수사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냐 그러면은 오랫동안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라는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수사를 하는 사람들의 생리와 생태를 잘 모르면은 그게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아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 팀을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이라든가 백운우 비서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임기 말에 나타나야 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관례대로 역대 정부 사상 민정실에는 특별조사 부분이 이런 특별감찰 공직기관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정 1비서관 쪽은 검찰이라든가 이런 대관 쪽에 치중된 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 민정 2비서관 쪽에 많이 두게 됩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민정 2비서관에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민정 2비서관은 특별조사, 친인척 조사,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동향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하는 부분들은 특별조사라든가 수사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팀을 이끄는 게 이제 원래 원활하게 좀 돌아가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걸 핸들링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장악력이 좀 약해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사건은 겁니다. 일단 터졌고 언론에서 보도도 했고 국민들은 알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그건 감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일일이 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자들이 더 취재를 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 중이고요. 조국 수석이 좀 처음부터 그냥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터졌을 경우에 빨리 진상을 밝혔으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제 자체 감찰이 제대로 됐는지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까지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 때문에 보수가 사실상 괴멸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호재를 만났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 SNS만 하지 제대로 내부 기강을 다 잡았느냐라면서 공격하면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지금 청와대가 곤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제
검찰 수사관이 예.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원대 복귀했다는 그런 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사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냥 혹시 덮으랬던 것 아니냐, 네,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게 임기 말적인 현상이다라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지나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정권은 역대 정권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촛불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권보다 도덕성이 있어요. 예,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그런 정권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이제 역대 정권에서 터졌던 그 사건들에 비교할 때 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스스로를 다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조국 수석의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이? 이제 제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야당에서는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SNS 활동 문제를 계속 문제 삼아서 사퇴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제가 볼 때 더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총선 한 1년 정도 전에는 예. 비서진을 개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정도 되는데 내부에서는 청와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된다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조기에 개편을 단행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사퇴까지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북한 측의 태도 변화가 좀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정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거취 문제가 거론이 안 될 것이다라고 짐작하는 것이고, 다만 조국 수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 조국 수석이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SNS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본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견을 발표했지 경제에 않습니까? 대한 이야기도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뼈에 사무치게 나오는 얘기가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의 일단락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됐을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공직 기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임기 말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기 말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 자체가 옛날 그 전통적인 정권에 비해 보면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좀 일찍 일어났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이걸 빨리 일단락을 짓고 어떤 다른 체제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단순한 레토릭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사적 행위로 이건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좀 강하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께 쉽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 이재명 지사 문제가 한창 불거졌을 때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이거는 이 정권과 결부해서 레임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정도면 야당이 말하는 그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건 좀 너무 과하게 좀 해석을 과하죠. 일종의 예. 박지원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좀 가닥치기라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가닥치기다 봐야 되겠죠. 예. 박지원 의원 본인에 대한 정치 역량 그리고 그에 대한 레토릭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그 레임덕의 말은 국가적으로 위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뭐 출범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혁기 지나서 이제 2단계인 성숙기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레임덕 현상을 보여준다고 이야기가 정말 그것이 사실이 된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는 일이겠죠. 지지율이 그래도 한 50% 되거든요. 뭐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지지율이 50% 가까운 대통령에게 레임덕을 얘기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레임덕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주장은 좀 너무 지나치다. 예.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출범한 지 1년 반 된 정부거든요. 예. 그러면 역대 아무리 엉망으로 한 정권도 집권 1년 반 돼 가지고 레임덕을 맞은 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안 맞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뭐 50%가 붕괴됐다고 하지만은 4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지지율이 역대 집권 1년 반 된 정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사건을 가지고 예. 친문 대 비문의 권력 투쟁이다. 예. 라고 성격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 게, 이거는 엄연히 이재명 지사 개인의 지금 위법 여부를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고발 고소에 따라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권력 투쟁으로 몰고 가는 건 상당히 맞지 않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예. 그런데 역시 알다시피 경제, 민생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략 48%인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은 급격하게 급락한 것이 아니고 2% 정도씩 3%씩 두 달 넘게 쭉 그렇습니다. 가죠. 소폭으로 완만하게 떨어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상당히 지지세는 탄탄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탈한 세력들이 한국당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지금 그대로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한국당이 이탈한 그런 지지세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당이 계속해서 개파 어떤 대결 구도를 예.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구 보수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여당도 예. 큰 숙제를 안고 있고 야권도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근데 정당 지지도 지금 CG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전보다. 지금은 일종의 좀 모먼트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 등을 돌렸던 그런 지지 세력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쉽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영남권, TK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회귀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네. 이제 중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부분이 한국당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당에서 이탈했던 그런 세력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복당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것은 예. 전통적인 보수적 기반에서 본다 그러면 뭔가 다시 한번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세에서 이제 반등 조짐이 좀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이제 레임덕이다, 레임덕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야당 입장, 그러니까 한국당을 비롯해서 소수 야당 3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을 흔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분명합니다. 예. 뭐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치개혁이라든가 선거구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니시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각 당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레임덕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뭔가 더 자기네들이 그걸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여건을 조성을 해줬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상에 불리한 정황들, 그리고 어려운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견인해 나간다는 그런 점에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조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랜덱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자꾸 빨리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도 반성은 해야죠. 이것이 급격하든 완만한 지지세든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그런 점들은 분명한 어떤 원인과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주요 정책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세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들입니다. 그런 점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명분과 공개할 수 있는 필미가 제공되어 있다는 그런 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율이 궁극적으로 이제 여당이 이 지지율이 크게 이제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예. 부분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완만하고 완만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전에 출범하면서 여론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치를 너무 많이 줬어요, 사실상. 여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여론 정치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화를 당기는 시위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만 예. 반발력이 세게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84%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 지지율이 결국 이 문재인 정부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지세가 자꾸 꺾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감하는 비중이 더 커진 거죠. 국민들이 봤을 때 예. 떨어진다? 이 정말 큰일 아니냐라는 어떤 체감적인 비중도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좀 뭔가 모르게 좀 자승자박한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게 아무래도 좀 지금 높은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계속 하락한다는 걸 뉴스로 많이 좀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선거구제 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은 어쨌든 의원 수를 늘려야 됩니다. 비례대표를 이렇게 많이 늘리려면. 근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난색을 표하고 그건 좀 야당 한국당하고 좀 얘기해봐.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예. 열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당 득표율 예. 하고 의석이 비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선거 제도를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예. 거는 이제 국민들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표성도 강화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내 지역, 나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라는 예. 그런 것인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당장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OECD 평균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 1인당 평균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평균 한 1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한 16만 7천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구를 그대로 놔두고 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는 의원 정수가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30명 하자, 340명 하자, 60명 심지어는 까지도. 뭐 400명까지 예. 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대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의석수를 더 늘린다? 이건 이제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은 좀 꺼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예. 속내로 들여다보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실제로 의석수가 완전히 조정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거대 여당, 아니 거대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이 1, 2당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속내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군소 정당들은 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또 하나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지역구는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걸 1대1로 할 거냐. 현재는 한 5대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문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은 전체별로 완전히 할 것이냐 아니면 네. 권역별로 할 것이냐. 또 이 비율의 논의할 게 문제도 많습니다. 굉장히 논의할 게 많은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중요한 문제 예. 또 논의할 것이 많은데 그러면은 확실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그런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이게 뭐 싶습니다. 제대로 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회의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선거구제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열망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하고 입법하는 게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이해적 관계가 걸려 있고 그렇죠. 정당도 아주 첨예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국민들이 찬동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좀 유미한 토론회가 하나 있었죠. 고려대 최당직 교수가 예. 국회 정개특위의 자문위원회 회의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에서 독일식에 대한 그런 바람직한 현상이 과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것은 다당제로 가는 구도인데 예. 다당제로 가는 구도에서 한국 사회가 이걸
흡수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느냐. 저희 대통령제. 그렇죠. 대통령제. 다당제에 대해서 물론 헌법상에서는 복수 양당제,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양당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나타난 그런 긍정적 효과가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 한국의 정치적 문화 자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차장준 교수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적 컨센서스 자꾸 이야기하는 게 방금 이야기하셨던 국민들이 그럼 국회의원 정조수 늘리는 부분, 그게 공직선거법 21조에 300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이걸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럼 양당 체제에서는 지금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체제에서는 적과의 동치면 오히려 국정 운영하기가 수월한데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에 점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그리고 이성희 교수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